우선 디지털 치료제가 무엇인가? 임상적으로 검증된 그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설계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치료 효과를 유도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텍스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약물 치료나 행동중재 치료나 여러 가지 다른 의료기기하고도 병행할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셔널한 치료를 보완해서 또 지속적이고 개인 맞춤형 개입도 가능하고요. 기존 치료 옵션이 좀 부족한 ASD나 ADHD 불면증과 같은 그런 치료에 굉장히 새로운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또 용량을 계속 마냥 늘릴 수만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보완을 한다거나 또는 약물 대체로 사용해 봄직하다. 아마 마지막 두 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이 없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반복적으로 또 시행할 수 있다는 것, 좀 접근성이 낮은 곳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DTX를 의료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고 보험 수가 적용 대상으로도 비급여 정도로 지금 움직임이 있고요. 보험 수가 적용 대상으로까지 인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확산 중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는 기술적으로는 일반 약보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개발 속도가. 앞으로는 조금 더 빨라지고 더 단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함께 개발하시는 회사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약과 함께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치료 효과를 높이려고 함께 일부러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사용자들 대상으로 병원 처방 없이 앱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디지털 치료제의 가장 큰 장점은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효과도 점검하고 계속 더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ASD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우선은 ASD는 아시다시피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진단이 의사에 따라 보고를 보호자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진단의 그런 객관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숙련된 사람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의 차이가 아무래도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디지털 치료제라는 이런 것들이 진단 시장에 진단적 도구로서 굉장히 유망한 그런 것으로 해서 미국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때 제일 먼저 FDA에서 신속 심사가 진행이 돼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코그노와에서 나온 캔버스라는 그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보조 도구가 되겠습니다. 국내 이제 트렌드는 22년부터 자폐에서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진행될 그런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에 초석이 됐던 연구를 지난 3년간 22년부터 24년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3년 9개월, 4년 이내에 이제 많은 디지털 치료제가 식약처 승인이 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제들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치료 반응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 반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자동화해서 의료진의 시간 부담 감소할 것이고 또 치료 기록이라든지 행동 패턴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꼭 치료 효과만 우리는 보지 않고 환자들이 그 안에서 이 부분에서 그럼 뭐가 어려움이 있나? 지루해서 그런가? 난이도가 어려운가? 그러면 이 난이도가 어려워서 준다는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을 갖고 저희가 보완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무조건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단계겠죠. 디지털 격차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소득 수준이나 기술 격차, 사람들의 어떤 열정과 숙련도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데이터, 효과성을 보는 연구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참여하고 싶은 동기가 뛰어난 사람들이 일단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플라세보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윤리적인 이슈, 데이터 보호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알고리즘의 편향, 보호자의 동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치료가 결국은 행동치료, 핵심적 근거 기반 치료가 AB, 언어 치료 그런 것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자동화하고 이 디지털화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부모들은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이제 사명감을 갖고 개발을 착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코그노와만 FDA 승인이 되어 있고 없습니다. 아직은. 국내에서도 허가된 디지털 의료기기가 이제 없는데 최근에 뉴다이브에서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아서 그걸 상용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거치게 될 거고 나머지 세 기업이 탐색 임상 시험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헬스케어 컨텍스트에서 베리어는 아무래도 건강보험 보장 체계가 부재되어 있고 또 법적 제도적 정의가 미비한데 최근에는 혁신 의료기기 지정 기간을 매우 단축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하게 되면 이 혁신 의료기기 지정이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이제 할 것입니다. 지난 사실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이제 했고요. 이제 그 후속 사업으로서 2단계 사업으로서 3년 9개월 동안 28년 말까지 약 93억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저희의 미션은 조기 선별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기 선별의 중요성이나 진단의 한계는 너무 중요해서 어쨌거나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해서 부모가 집에서 사회적 자극을 반복적으로 열심히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18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ABA 센터에서 막 20시간씩 그렇게 보낸 아이가 저한테 4살 땐 거 왔는데요. 애가 시저를 하더라고요. 너무 일찍 센터를 다니게 하는 것도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부모님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기의 선별을 일찍 해서 부모가 직접 1대1로 집안에서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기 선별 이제 도구가 개발이 되면 이제 그런 인터벤션에 대한 도구까지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베이스라인 이제 여러 가지를 수집을 하고 생후 2개월 때부터 2개월 간격으로 영상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수집된 영상 그리고 토들러 그룹에서도 수집된 영상들이 각각의 기업들로 가서 에코인사이트라는 그룹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게 되고 또 인공지능 팀에서 이런 3가지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AI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선별 보조 디지털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고 실사용 증거까지 해서 30건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이 연구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동안 모집됐던 그 신생아 코호트의 인원이 약 8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0,000건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이 됐고요. 그들을 2단계 올해부터 또 추적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토들러 그룹, 신생아 그룹 다 모두 새롭게 신규로 데이터를 모집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 신생아과 컨소시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데이터 질 관리라든지 또 추적 팔로우업이 로스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영상 촬영도 한 번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 가이드북도 제작해가지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계속 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이제 해서 108% 초과 달성을 해서 모집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평생의 소원이 신생아 코호트를 한번 구축해보는 거였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국정센터의 그런 연구비를 통해서 용역과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수집이 되면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AI 모델링을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좋은 거다, 이건 좀 이상한 거다, 애매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라벨러들을 고용을 해서 라벨러를 계속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일짜리 아이가 영상을 이제 엄마가 뭐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영상을 올렸으면 그 영상이 사회적 미소가 활짝 웃는 거는 요거는 정반응이야. 그리고 약간 그래도 웃긴 웃었어. 그럼 유효반응이야. 애가 좀 뭔가 좀 애매한데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데 뭔가 좀 애매해. 그럼 미정의 반응. 뚱 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럼 무반응.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벨러들을 교육을 해서 이렇게 AI 모델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궁금했던 건 도대체 생후 몇 개월 때쯤 아이들이 사회적 행동이 좀 가장 그게 심하게 드러나는 원령이 언젠가 했더니 8개월 때 호명 반응 과제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더라. 이 부분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지금 팔로우업해서 24개월, 36개월이 됐을 때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유력한 위험 인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임상시험은 여러 그 소아정신과 기관들에서 참여를 해서 커넥트 디텍스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에버트라이 그룹에서 상용화를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휴레이 포지티브에서 혁신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한 후에 상용화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의료기기 식약처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임상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그 목표는 커뮤니티 현장에서 그리고 소아과 선생님들한테 또는 어린이집 또 가정에서까지 일반 컨슈머들한테까지도 배부가 돼서 자폐 조기 선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국가적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4년 후에 이 개발이 돼서 상용화가 된다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